구독하자. 화면 공유. 화면 공유. 네. 저희 오늘 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볍게 아주 상큼하게 한번 해보죠. 저희, 일단은, 네, 저희 스터디 기간 12월 9일. 얘는 예정대로 12월 9일에 끝낼 예정이고, 그 다음에 DA 포지션에 자주 나오는 코딩 테스트 문제, 과제 전형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문제도 연습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텔코 커스터머 1000,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 쪽의 어떤 데이터, CRM 데이터도 이제 연습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텔코 커스터머 천에 대한 제가 하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 EDA에 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제 숙제 검토 하나하나씩 해보진 않았는데, 숙제 내드린 거는 EDA 결칙지 처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채워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건데, 그, 데이터 컬럼 개수가 총 20개더라고요. 제가 그때 18개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21개, 21개, 연속형 변수까지 포함해서 21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설명을 잠깐만 가면, 문제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문제는 이제 그, 이거죠. 저희 오늘 EDA만 잘 알고 가면 돼요. EDA랑 전처리. 네. 그래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탈을 예측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탈 예측하는 문제도 막, 뭐, 이제 이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customer who left within the last month. 저 발음 진짜 부리네요. 아무튼 지난달에 이제 떠난 사람. 그러니까 떠난 고객을 우리는 이제 천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서비스.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가입했었냐. 뭐 폰이냐, 멀티라인즈냐, 아니면 인터넷이냐, 아니면 온라인 뭐 세큐리티냐, 아니면 온라인 백업이나 디바이스 프로텍션인지, 뭐 테크 서포트인지, 스트리밍 TV나 무비즈인지, 그 통신사에서도 단순히 전화 서비스 말고도 뭐 다중계선 이런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음, 진짜 잠시만요. 어, 네. 진짜 죄송해요. 네. 아, 톡방 너무 많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제가. 네. 그래서 태국 커스터머 천에서 이제 천이 타겟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냥 통신 서비스 말고 어떤 다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 고객이 고객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이제 뭐 결제 방법, 그러니까 고객 계좌에 대한 정보인 거죠. 뭐 결제 방법은 뭐고, 계약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편으로 이제 발송돼서 이제 청구서가 나가서 결제하는 건지, 그 다음에 월 청구 금액이랑 총 청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인구 통계학적 정보, 그러니까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디펜던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타겟은 이렇고, 그 다음에 어떤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고객 계좌 정보, 고객 정보. 이렇게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은 이 데이터셋을 보면, 항상 늘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줄 거잖아요. 항상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 던져주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탈을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고객들이 이탈하는지. 그러니까 천인 고객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컬럼은 이제 그 타겟은 천인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라이머리 키라는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행을 디스팅트하게 구분해 주는 거. 그건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인 거죠. 고객 번호마다.
그러니까 고객마다라는 거는 고객 번호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고객 번호는 유니크한 개수, 그러니까 7043개, 그냥 유니크 개수. 전체가 7043행이거든요. 유니크 개수 이제 7043개인 거고.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 그다음 내가 하려고 하는 타겟은 1000인 거죠. 그래서 이 1번부터 19번의 항목을 이용해서 이 1000인지 아닌지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예측하는 거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뭘 다룰 거냐면 이 EDA 하는 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EDA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결측치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측치를 일단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오늘 얻어가시면 돼요. EDA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결측치 처리는 어떤 정도로 하면 되는지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문제 가볼게요. 문제 일단은 저는 그 데이터셋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캐글에 이 캐글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면은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쉽게 잠시만요. 아, 이거 모두 실행하면 날아가겠네. 아무튼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쉽게 이제 그 이렇게 임포트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 PIP 인스톨 캐글 업그레이드 콰이어트 제가 캐글 데이터 했었을 때는 이런 패키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태글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올 수 있는 거예요. 태글 데이터셋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데이터셋 명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운로드 해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대신에 이제 태글 키랑 태글 유저 네임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옆에 그 코덱의 키 관리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코덱의 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태글 키,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아무튼 이 키에다가 이제 이 본인 보여지면 안 되는 키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넣어놓고 쓰시면 유리하겠죠. 유저 데이터에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쓰시면은. 그래서 보통 저희가 .env 파일에서 하는 거, 코덱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키에다가 넣어놓고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이제 불러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벌써 실행된 거군요. 7043행이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 네, 좀 닿죠. 아, 진짜 마우스가 망가진 것 같아. 네, 그래서 7043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개의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21개의 컬럼이 있고,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어, 저는 일단 컬럼이 주어지면, 이렇게 컬럼 명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컬럼이 어떤 설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서가 주어지면 그 설명서를 참고를 하겠죠. 근데 설명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면은 이제 내가 이 데이터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 보면서 좀 더 이해하는 방법에 조금 초점을 둬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전체 행의 개수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먼저 찍어봐요. 전체 행의 개수. 뭐 7043개니까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 데이터예요. 보통은 한 몇십만 데이터, 몇백만 데이터 보통 다루는데 저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작은 데이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디스크라이브 이런 거 뭐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보통은 데이터셋 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딱 하면은 또 이제 오래 걸리니까 막 1000만 개 디스크라이브는 이렇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유니크 개수 세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뭔가 패러럴 함수 돌려가지고 유니크 개수 쭉 세거나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데이터셋이 작으니까 그냥 별도 함수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이 디스크라이브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크 개수 한번 적어봐요. 유니크 개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데이터셋의 키가 뭔지 이게 이 카운트랑 유니크랑 같은 게 이제 키일 거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인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빼야겠죠. 왜냐면 걔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얘가 얘야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 없는 예측인 거니까 걔는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대충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유니크 개수 좀 세는 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 탑은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은데 탑은 이제 맨 처음 있는 헤드 했을 때 맨 처음 커스텀 아이디가 뭔지 맨 처음 첫 행의 젠더가 뭔지 그냥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퀀시는 얘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뭔가 이 프리퀀시 찍어본 거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 유니크 개수랑 카운트 개수 정도는 세서 대충 이제
뭔가 키가 뭐고, 그 다음에 뭔가 특이한 컬럼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세냐면, 여기는 없는데, 널 카운트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널도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이즈 널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데이터를 크게 돌린다라고 하면, 제가, 네, 마우스가 말이 안 되네. 이것도 이즈 널썸도 데이터를 많이 돌리면 또 안 돌아가거든요. 제가 왜 받은 데이터를 갑자기 없죠? 어제까지 있는 거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뭔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널 카운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널 개수가 없는 것처럼 뜨기는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스를 찰즈스 좀 이상하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널 카운트도 일단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즈널점 썸으로 널 카운트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무에서는 보통 이걸로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얘 역시도 얘랑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데이터가 커지면은 진짜 너무 오래도 나서 그냥 널 개수 세는 거. 난인지 아닌지 널 개수 세는 그냥 함수 만들어가지고 보통 처리하거든요. 컬럼 하나하나다. 뭐 이런 거 그냥 보통 이제 파악하겠죠. 그래서 유니크 개수, 널 개수, 그냥 카운트 이렇게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을 건데, 네. 이게 토탈 찰지스가 이제 아마 숫자일 거예요. 총 청구 금액이니까. 근데 숫자가 아닌 뭔가 이상한 뭔가 점점 뭐 이런 데이터 셋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를 그냥 강제로 이제 난으로 변경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타겟을 그냥 오늘 그냥 문제풀이 그냥 쭉 하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는 뭐 데이터 특성을 한 번씩 다 까봤으니까 이거는 이제 나온 거겠죠.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는. 그래서 뭐 이게 파악이 되면 그냥 문자인데 좀 이상한 게 있다 하면 그, 이제 그 난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숫자도 다 바꿔버리고, 이상한 문자는 이제 난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하겠죠. 얘는 이제 데이터상에 조금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타겟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랑 예스로 되어 있어요. 노랑 예스로 있으면 처리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예스를 1로 바꾸고, 그러니까 천이 예스니까 이탈한 거니까 1로 바꾸고, 이탈 안 한 걸 그냥 0으로 볼게요. 보통 포지티브 클래스 1, 네, 포지티브 클래스가 아닌 네거티브 클래스 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포지티브 클래스 예스를 1로 보고, 그냥 노를 그냥 0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냥 0, 1로 그냥 치안을 그냥 바꿨어요. 그 다음에 EDA 그릴 때 저는 고객수, 이걸 조금 빨리 세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컬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썸으로 일단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 수를 빨리 세기 위한 정도? 이거는 이따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EDA를 하기 위한 이런 세팅들. yes, no도 계속 판별하면 좀 약간 짜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0과 1로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데이터상으로 좀 이상한 부분들은 이제 나누어 바꿔주고 해서 2대1을 그릴게요. 2대1은 저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어, 제가 음, 얘들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크게 안 보고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EDA 그리라고 했었던 거는 뭔가 결측지의 비율, 아니면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유니크 값별로 이제 빈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분위수를 정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히스토그램, 바그래프, 바플롯 이런 거 분포 그래프 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인포메이션 밸류까지 확인할 수 있다거나, 이 1번부터 7번까지 다 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어떤 맥스치예요. 여기까지 다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뭔가 어차피 하루 이틀 과제 전형이다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선은 되어 있었냐면 여기서 한 두 개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개 지금 저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각 변수별 타겟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6번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얘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애매하네. 일단은 이
잠시만요. 이, 그러니까 바 그래프를 보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코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그 도출하는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만약에 젠더에 따라서 이제 그 젠더에 따른 이제 천 차이가 있어. 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아, 성별이 남자일 때랑 여자일 때 비율이 어떻게 돼? 남자 비율은 지금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남자는 그러면 이탈을 많이 해? 여자가 이탈을 더 많이 해? 가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일단은, 젠더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라는 것을 비교해 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비교한 리스트가 이렇게, 뭐야, 이거 작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젠더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라는 걸 비교한다 했을 때,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이 각각 개수를 세기는 해요. 아, 피메일이랑 메일이 각각 피메일에 해당하는 고객은 몇 명? 그 다음에 피메일 중에 그러면 천은 얼마였어? 라고 세는 거죠. 제가 왜 CNT를 만드는 이유 뭔지 알겠죠?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썸으로 그냥 하면 쉬우니까. 아니면은 얘는 고객 수는 카운트 쓰고 막 천은 또 막 개수 세는 거는 썸 쓰고 해야 되니까 두 함수가 다른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CNT 1 해가지고 다 그냥 1인 거 그냥 고객마다 1, 1, 1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그냥 썸 치면은 얘가 고객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요.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더라고요. 고객 수, 그다음에 이제 타겟 이렇게 해서 그냥 썸 치면은 어차피 그게 몇 명이 해당하는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메일은 3,488. 그러니까 피메일도 3,500명 정도, 메일도 3,500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해요. 그 다음에 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EDA를 그리는 방법은 이 표도 역시 EDA예요. 이렇게 표로 그리고 이걸 엑셀로 시각화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도 시각화를 많이 해요. 그냥 표도 그리고 그 표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 하면 이 지금 피메일, 메일 이렇게 딱딱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 플롯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리는 거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오늘 세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아, 그러면 피메일일 때 몇 명이야? 그리고 메일일 때 몇 명이야? 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만들어줘. 할 때는 이제 카운트 플롯을 쓰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명목형이잖아요. X 변수가 명목형이니까 그 각각의 변수의 값별로 몇 명인지를 고객수를 세주는 거는 카운트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때 카운트 플롯 쓰시면 돼요. 10원의 카운트 플롯. 그래서 그냥 단순 개수, 그냥 딱딱 값별로의 단순 개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이렇게 세주면 사실상 그게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거는 그냥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 피메일인 사람은 거기 안에서 천인 사람과 천인 아닌 사람은 몇 명이야?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그 카운트 플롯을 축을 이제, 이 X는 이제 젠더. X는 젠더지만 이 휴를 줄게요. 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나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젠더, 피메일이냐 메일인데 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한 번 또 나누는 거죠. 피메일 중에 천인 사람은 뭐 2,500명, 천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천이 아닌 사람이 2,500명, 천인 사람이 1,000명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 써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서 나눌 수 있어요. 그룹을.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젠더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젠더는 어차피 둘 다 50%, 50%인 거고, 천 역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출해내면 되는데, 사실 이게 해석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 고객 수도 나오니까 보통은 몇 퍼센트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조금 그림을 보통은 저는 어떻게 실무에서 그리냐면, 네, 정의를 안 해놨네. 네. 아,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만의 함수를 쓰긴 하거든요. 뭐야, 왜 이렇게 웃지? 아무튼, 그래서 저만의 함수를 쓰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보통 약간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피메일이랑 메일이 몇 퍼센트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 2,500명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중에 몇 퍼센트야? 물론 2,5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그냥 둘이 비등비등해? 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제 옆에 구성비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메일도 50%, 메일도 50%야 라고 그래프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니까 보기 어렵잖아요. 바 그래프도 표시하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렇게 눌러 표시했어요. 피메일인 사람 중에는 한 몇 퍼센트가 한 15%가 뭐 이탈해. 그 다음에 메일인 사람에서도 한 15%가 이탈해. Y축을 봐야 되네요. 죄송해요. 25%. 그러니까 26%가 이탈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탈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구성비를 깔고,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그냥 이제 이탈률을 이제 보여주는 걸로, 선으로 이제 보여주는 걸로 하면, 아, 피메일과 메일의 이탈률의 차이는 크게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체 구성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메일일 때 타겟률, 메일일 때 타겟률, 이렇게 선으로 보여줘서, 아, 거의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젠더에 따른 어떤 이탈률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뭐 결과 도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코드도 만든 이 5줄을 그냥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수로 그냥 만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파트너에 따라서도 이제 천이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젠더에 따라서는 지금 천이 차이가 없는 걸 확인을 했었죠. 남자냐, 여자냐, 이탈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탈률 차이가 있을까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럼 그다음 넘어가서 파트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라고 봤을 때 파트너의 예스냐 노이냐도 거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진 않죠. 그다음에 이제 이 천의 차이는 있어요. 있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2,700명 중에 700명? 2,400명 중에 1,200명? 이거 머리가 약간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생각보다 실무에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캐글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그래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잘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표시해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러면 파트너가 놓인 사람은 어느 정도 이탈해? 이탈률이 몇 퍼센트예요? 한 30, 여기 Y축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놓인 사람은 한 32%가 이탈해. 근데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19%야. 나는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더 이탈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 이탈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더 이렇게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디펜던츠. 그러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탈률의 차이가 있어? 라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식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이탈률이 더 그러니까 자식 있는 사람 이탈률이 더 낮은 거죠. 자식 없는 사람은 31% 이탈률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 인구 통계학적인 것들 이제 분석할 수 있겠죠. 시니어 시티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시니어 시티즌인 분들의 이탈률이 41%예요. 그러니까 시니어인 사람의 이탈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선호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시니어의 이탈률이 높은 거야라는 거의 관점이 생각보다 이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 그래프에서는 시니어가 이탈률이 높네? 그냥 바로 그냥 생각 없이 봐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프 저는 많이 선호하는데 실제로 여기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래프를 더 많이 그려요. 이게 약간 저는 캐글에서의 보통 EDA랑 약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폰 서비스.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젠더에 대한 차이는 없었고, 시니어 파트너 디펜던트는 차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시니어거나 아니면은 파트너가 없거나, 디펜던트가 없으면 조금 더 뭔가 이탈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트 64인 거는 나중에 갈게요. 네. 얘는 인트 64기는 했지만 사실상 명목형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 이제 폰 서비스, 멀티플 라인즈 뭐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관련한 것들 쭉 볼게요. 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 폰 서비스도 보게 되면 이 봤을 때 폰 서비스도 사실상 폰 서비스에 가입했냐 안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탈률 차이는 미미하죠. 왜냐하면 평균이 한 이거 이제 평균 그러니까 전체 7,043에 대한 타겟 개수를 제가 쓰는 거를 맨 처음 까먹었네요. 그 타겟 개수 당연히 카운트 해야 돼요. 근데 전체의 타겟 수는 타겟률은 한 2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균이랑 거의 유사한 거죠. 전체 타겟률이랑. 그래서 폰 서비스에 따른 차이도 그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회선 가입자랑 단일회선 가입자, 이 멀티플 라인즈.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인을 뭐 하나의 해선 쓰지 말고 여러 개 해선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개 해선 쓰는 사람의 이탈률이 더 높냐라고 했을 때, 어, 여러 개 해선 쓰는 사람이 더 이탈률이 높기는 하네요. 다소 높죠. 그래서 한 28%, 약간 조금 더 높네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에 따른 이탈률 보게 되면 이것도 되게 신기한데, 인터넷 서비스에 따라서 이 인터넷 서비스가 파이버 옵틱?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에 가입한 사람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평균이 25% 수준인데 41%가 여기서 이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 도출하시는 게 보통 DA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인터넷 서비스 이거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세큐리티에 따른 온라인 세큐리티도 볼게요. 온라인 세큐리티에 따른 천은 온라인 세큐리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더 이탈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세큐리티도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에 대한 어떤 보험, 뭐 보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보안, 이런 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이탈률이 더 높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라인 백업도 백업 신청 서비스 안 한 사람이 이탈률이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디바이스 프로텍션도 보게 되면 프로텍션 안 한 사람 이탈률 더 높고 그 다음에 테크 서포트 뭐 기술 지원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기술 지원도 안 한 사람 이탈률이 더 높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내가 만약에 이 5개의 어떤 서비스 뭐 기술 지원이나 뭐 뭐 디바이스 프로텍션 뭐 이런 거 뭐 온라인 백업 이런 것들 중에 뭔가 공짜로 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할인해서 줄 수 있는 거 있다고 하면은 더 이제 서비스 가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입하라고 만들어서 그 뭔가 우리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만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약간 좀 덜 이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마케팅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TV. 그것도 이제 TV 서비스, 통신사에 이제 뭐 TV 서비스도 있으니까. TV나 아니면 이제 무비.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을 그 뭐죠? 스트리밍 TV가 노인 사람. 그러니까 스트리밍 TV를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는 사람이나 예스인 사람이 다 높네요. 근데 그럼 얘는 딱히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네요. 근데 스트리밍 TV가 예스냐 노냐 사실 둘 다 높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얘도 노인인 예스인에 따라 둘 다 약간 높기는 해서 그래서 근데 약간 예스인 사람 대비 노인 사람이 조금 더 높기는 하겠죠. 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볼 수 있긴 하겠죠. 스트리밍 무비가 왜 이 아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 서비스 아예 없는 사람 이탈률이 더 낮아 보이긴 하잖아요. 얘는 조금 더 뭐 조사해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런지. 아무튼 그래서 얘도 이제 그림이 똑같이 그려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정보를 볼게요. 결제하는 정보. 계약 관계를 봤을 때, 계약 관계가 이제 그 한 달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 그리고 1년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 2년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 왜 이걸 보면, 왜 어떤 마케팅 할 때 왜 1년짜리나 2년짜리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짜리 계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월별 결제하는 사람은 다음 달에 나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1년짜리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1년짜리나 2년짜리 하면 일단은 이탈률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 먼스 투 먼스 하는 사람들한테 원이어나 투이어로 늘리면 더 이제 뭐 할인 혜택을 주겠다.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장기 계약을 맺게끔 만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 먼스 투 먼스 그냥 월별 결제하는 사람이 이탈률이 높구나라는 걸 이제 또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청구서 방식도 페이퍼리스 빌링이 예스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퍼도 청구서를 받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받는 사람의 이 이탈률이 높죠. 그래서 약간 뭐지 청구서를 그 종이로 받는 사람들의 이탈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약간 좀 신기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결제 방식. 결제 방식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일렉트로닉 체크가 되게 굉장히 높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동 결제를 심어놓은 사람들의 이탈률은 생각보다 낮고, 이제 이 일렉트로닉 체크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33.5%? 좀 약간 좀 높죠. 다른 어떤 평균 숫자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정기 결제 신청해 놓은 사람이 약간 조금 더 이자율이 낮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도 있는데 카드사에서도 그 카드를 이제 그 카드로 계속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에서 뭐 이걸로 챗GPT 결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과금 결제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 있는 카드로 공과금을 계속 매달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주기마다 나가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걷어둔 거니까 보통 그렇게 걷어둔 카드 사람들이 잘 바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결제, 뭐 정기 결제 나가게끔 걸어두는 것도 뭔가 이렇게 뭐 촉진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동 결제 걸어둔 사람이 걸어두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나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뉴어. 테뉴어는 이제 얼마나 그 기간에 있었는지. 이제 인트에 있는 것들 볼게요. 그래서 이 계약 관계에 관련해서는 아, 그래. 월별 결제하는 사람들 좀 약간 1년, 2년짜리도 좀 결제 계약 좀 이렇게 연장하게끔 바꿔보도록 시도해봐야겠다. 라는 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결제 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자동결제 등록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테뉴어랑 먼슬 찰지, 토탈 찰지, 이 인트에 해당하는 애들 볼게요. 이 인트에 해당하는 애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가 약간 페이크가 있는 게 약간 그 시니어 시티즌은 인트긴 하지만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연과 1이잖아요. 제가 왜 유니크 개수를 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니어 시티즌은 사실 시니어냐 아니냐. 결국 이 숫자 데이터 타입은 인트도 들어왔지만 명목형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명목형이고, 그러니까 시니어냐 아니냐만 이제 구분되는 거니까 명목형이고 연속형 변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테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연속형이죠. 그냥 기간. 얼마나 이제 존속했는지, 이게 가입 기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남들, 얼마나 가입했는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먼슬 찰지랑 얘도 이제 연속형 변수인 거죠. 월 청구액이니까. 그다음 토탈 찰지는 사실 오브젝트거든요. 얘가 또 이제 페이크인데, 토탈 찰지가 오브젝트지만 사실상 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역시도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명세서를 저는 기본적으로 뭐는 만드냐면, 카운트, 개수는 세봐요. 왜냐면 이 데이터 몇 건인지. 그 다음에 널 카운트 제가 안 해놨는데 널 카운트 저 이 정도는 하거든요. 카운트랑 널 카운트는 꼭 세요. 그래서 널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는지 꼭 세고 그 다음에 유니크 개수도 꼭 세요. 왜냐면은 유니크 개수 세야지 이 데이터가 대충 어떤 타입인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 먼슬 찰지는 딱 봐도 연속형 변수겠구나. 근데 얘는 연속형 변수 아니겠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꼭 파악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 데이터 어떻게 찾아야지 오브젝트인지 인트인지 플로트인지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거든요. 그냥 어떤 문자인 건지 아니면은 인트인지 아니면은 소수인지 이런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명목형인지 연속형인지 명목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변수인지 카테고리 변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한 번 나누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해두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명세가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과제 전형할 때, 일단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한 뭐 명세를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이 명세 정리에 너무 시간 오래 쓰지 마세요. 네, 저는 데이터 그냥 딱 던져줬는데 아무 설명도 없으면, 일단 이 명세부터 일단 파악을 해요. 대충 이제 뭐, 널 개수 어느 정도 되고, 유니크 개수 어느 정도 되고, 그 타입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각 변수 하나하나마다 그림을 그리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렇게 가장 그림 그리면서,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인사이트 이렇게 적어두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한 세네 개 예시만이라도 들어 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인사이트인 거죠. 얘가 몇 퍼센트면 이게 높고, 몇 퍼센트 높고, 막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치형 변수는 아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만 다른 건데, 아까 제가 명목형 변수, 카테고리 변수는 얘가 그냥 이 X축에 있는 게 딱 그 카테고리 그 값이에요. 이 카테고리 변수는 month to month나 one year, two year 이 세 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연속형 변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이어지는 거잖아요. 쭉 10.2, 12.3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아서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이렇게 막대도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얘는 막대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값이랑 이 값이 딱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건데, 사실 얘는 연속형 변수인 순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도 그 가장 기본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딱 이렇게 카테고리 변수에서 쓰는 거고, 카테고리가 변수가 아니고 연속형 변수인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 20, 30, 65, 75 막 이런 연속형 변수니까 저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 이 테뉴어의 분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가입 기간이 짧은 친구들이 굉장히 그 많네요. 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타겟 EDA도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이제 또 이렇게 그 붙이게끔 그려야 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간을 다 나눴거든요. 저는 연속형 변수일 때 어떻게 하냐면, 아, 그러면 연속형 변수일 때 1부터 10,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연속형 변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 값이 1이고 맥스 값이 100이다 하면 1부터 10, 10부터 20, 20부터 30 이런 식으로 10, 10, 10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 구성비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고객 수를 생각해가지고 조금 비슷비슷하게 그 비닝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크게 이제 퀀틸 비닝과 유니폼 비닝이 있는 건데 그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값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게 7년, 그러니까 7년인가 7개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7단위로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닝 하는 함수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7단위로 나눠가지고 딱딱 이제 봤을 때 7.2년 얘 이거 싫으면 이거 뭐 반올림 하거나 이렇게 내림 하게끔 만들면 돼요. 뭐 이거 7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 기준으로 나누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또 동일한 값 전체 민값이나 맥스 동일하게 그냥 쪼갠 거예요. 이게 아마 맥스가 70이어가지고 아마 7로 나뉘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 7년인지 7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밑에 있는 그 기간이 짧은 애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그 장기 있는 가입자들은 계속 이탈 안 하고 계속 쓰는데, 이 애매한 이게 얼마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지 많이 나가는. 실제로 카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카드도 체리피커라고 1년 만들어서 그 혜택만 뽑아내고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유니폼 비닝이나 유니폼 비닝은 이렇게 값 기준으로 딱딱딱 나뉜 거잖아요. 값 기준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서 비닝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아니, 나는 근데 조금 이값 기준으로 비닝을 하면 특정 값에는 고객이 많이 들어가고 특정 값에는 고객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비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컨테이비닝을 한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구성비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값 기준으로 이제 딱딱 동일하게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성비를 고려해서 비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퀀틸비닝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왜냐면 그 뭔가 이렇게 특이값 값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특이값이 있을 때 그 유니폼 비닝을 하는 순간 굉장히 그래프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퀀티에 비닝을 하면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잡히니까 그냥 퀀티에 비닝해도 그 대세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네, 테뉴어가 적을수록 그 이탈률이 높구나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퀀티에 비닝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뭐 그 편안한 방식대로 비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유만 있으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값 기준으로 비닝을 했는지, 아니면은 퀀티 비닝을 썼는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컷을 쓴 거고, 밑에 것은 큐컷을 쓴 거거든요. 판다스에. 그래서 그 기준만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연속형 변수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빈을 만들어서 이탈률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테뉴어가 낮을수록 이탈률이 낮구나. 그래서 이탈이 높구나.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그걸 이제 발견한 거고. 그다음 이제 먼슬 차이즈에 따라서 천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면은 먼슬 차이즈가 생각보다 얘는 분포예요, 분포. 이탈률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 분포 그래프 선이에요. 그래서 먼슬 차이즈 분포는 굉장히 낮은 애들 또 생각보다 많죠. 근데 저는 이 카운트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 카운트를 생각보다 실무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고객 수가 막 실제로는 100만 이렇게 되거든요. 100만 넘으면 그래프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막 1, 2.12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퍼센트도 보통 표시해요. 전체 중에 한 25%? 25%가 다 약간 원스 찰지가 약간 20달러 미만인 애들이 약간 있네. 나는 20달러 미만 애들 생각보다 많네. 그 대부분은 약간 이제 100달러까지 쓰는 상 거의 없고 한 이 68달러에서 98달러에 조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20달러 미만인 사람이 좀 많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18.15부터 28.3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18달러대, 그러니까 10달러대, 10달러대나 20달러대 초반인 사람이 많다는 건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이트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탈리아도 봤을 때, 보시게 되어 알겠지만, 이제 70에서 100달러 구간. 여기서 이탈리아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그 70에서 100달러 구간의 이 중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탈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얘네들 어떻게 더 이제 해볼 수 있는지 그 월 70달러 이상 쓰는 사람들의 이탈률이 좀 높다는 거잖아요. 네. 해볼 수 있는 거고 토탈 찰지는 아마 먼슬 찰지를 다 합계낸 것 같아요. 월별 청구액을 다 합친 거 그게 이제 토탈 찰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단위가 좀 더 커요. 한 7,818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잖아요. 885에서 한 2,618 이 구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탈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70달러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12 하면은 약간 이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저 고객들 70달러대 결제하고 있는 애들 좀 이탈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이 정도의 선은 이제 뭔가 예, 저는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 저는 딱 이 정도까지 선을 분석하면 뭔가 크게 과제 전형에 잘했다 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저 상관관계 분석 안 했는데 상관관계 분석 정도까지 하면 네. 그래서 딱 이 정도 선. 그, 이거는 이제 함수 본인 거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사실 어디에다가도 문제에다가도 붙이셔도 다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럼 이제 뭐 제 코드 그대로 복붙해서 쓰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금 더 가공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만들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실무에서 당연히 보는 건데, 그러면은 테뉴어 기간이 짧을수록 이탈이 높아? 아니면 기간이 길수록 이탈이 높아? 이 질문은 당연히 던지는데 너무 한눈에 보이잖아요. 구성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타겟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테뉴어 기간이 뭔가 짧을수록 이탈률이 높아요. 그 빨간 선 높은 거 보셨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느꼈을 때 이 그래프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바 플롯이 있고 박스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뭐 카운트 플롯 그리고 KD 플롯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 공부하셔도 괜찮거든요. 저 역시도 다 한번 공부는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많이 쓰는 거는 그 그냥 딱 이 정도 이 그래프를 내가 이해하고 코드를 짤 수 있다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EDA는. 그래서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분포 그래프. 제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분포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분포 그래프인 이거. 아까 얘기했던 잠깐 나왔던 그 KD 플롯, KD 플롯이 아니, 이 KD 플롯이 있거든요. 히스트 플롯 말고 KD 플롯 쓰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를 그려줘요. 이렇게 이 선으로 분포도 그리는. 그래서 분포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분포를 막 두 개를, 이렇게 스코어 분포를 두 개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0의 스코어 분포랑 1의 스코어 분포 그리기 정도. 딱 이 두 개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두 개 그래프 겹쳐서 그리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KD 플롯 그리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만 연습해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값별로 그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 이 퍼센트, 그러니까 전체 중에 20%구나. 그 다음에 이 값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탈률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네. 이런 그래프를 생각보다 많이 그려요. 거의 다 대부분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이 그리는 거 대학교 때 못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는 이런 그래프 많이 봤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 값이 두 개인 거는 비닝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 값 그대로. 그 값 그대로가 X축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막 1585 이런 거는 1585에 이렇게
그 막대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비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닝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이거 말고도 비닝하는 방법은 찾아보시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WOE 비닝, 뭐 금융권에 관심 있다면 뭐 WOE 비닝 이 정도도 더 공부해 두면 좋은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실 이 두 개예요. 기본기에 해당하는 정도는 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큐컷이랑 컷. 그래서 큐컷은 컷부터 쉬우니까 설명하면 컷은 그냥 값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값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퀀티는 이제 약간 분위수 기준으로 전체 중에 10%, 전체 중에 20%, 전체 중에 30%. 그러니까 분위수 있잖아요. 분위에 해당하는 그 기준별로 이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비니 4개다 하면은 25%, 50%, 75%, 100% 일대의 그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약간 두플리케이트 드롭해가지고 이제 그 이 옵션을 주고 보통 쓰기는 하거든요.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이 옵션을 주면 단순히 그냥 그 기계적인 이 25%, 50% 분위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퀀티 비닝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퀀티 비닝을 하는 예시인데 그 이 토탈 찰지스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값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비닝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이 조금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절대 실무에서 이렇게 이런 코드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쓰면은 바로 이제 이 그 100만 행을 이 DF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죽거든요. 저 신입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행이 많은데 이게 다 보여주게 했다가 저 죽고 네 아무튼 네 이거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는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토탈 사이즈스 보게 되면 이렇게 값이 그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민이나 맥스를 찍어보면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18.8부터 8684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적당히 비닝을 한 거죠. 그래서 비닝 값이 사실 정수도 안 떨어져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반올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퀀티 비닝을 하는 순간 이 빈한 값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제가 템플을 이런 식으로 빈 각각의 구간이 나오거든요. 18점부터 84를 하나의 구간으로 본 거죠. 1397부터 2048 하나의 구간을 보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1889잖아요. 1889는 이 1397부터 2048에 해당하는 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구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간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저희 뭐 예를 들면 수능 성적 1%부터 100% 있는데 100개 구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10등급 체제도 쓰잖아요. 요즘 그 5등급 체계도 바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1부터 100% 있는 것보다 아 그래 4%면 1등급 뭐 한 11% 2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10등급 체계도 이해해서 그 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적당히 구간을 나눠서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적당히 구간을 나눴다. 구간 값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방법. 그래서 연속형 변수일 때는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눌 때 이 컷이랑 큐컷은 기본 내용이, 기본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EDA 타겟. EDA 타겟은 아까 제가 계속 등장했던 그 이쁜 이 그림. 이쁜 이 그림을 그리는 함수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것만 복붙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 함수랑 이 함수만. 네.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 저는 뭐지? 이제 일단은 이 컬럼이랑 타겟 컬럼을 갖고 그리는 거예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내가 이제 어떤 컬럼으로 그 그림을 그리겠다. 지금 젠더 컬럼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면 그 젠더 컬럼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을 뭘로 보고 있는지. 지금 난 타겟을 천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젠더와 천 간의 관계를 보고 싶어라는 거니까. 그래서 EDA 컬럼, 그러니까 이 컬럼 두 개를 넣는 거죠. 컬럼은 내가 그 X, 그 피처도 하는 그 컬럼이 뭔지, 그 다음에 타겟 컬럼명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몇 개로 하고 싶은지, 10개, 20개, 보통 10, 20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10, 20을 넘어가면 사실 빈을 하는 의미가 그렇게 없긴 해요. 빈을 100개로 할 거면 사실 그게 의미가 크게 있진 않죠. 한 10, 20 정도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케바케예요.
그 경우에마다 다르긴 하지만 10, 20을 보통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메소드는 이제 메소드 해가지고 이제 퀀틸 비닝을 전 쓸 거고 비닝 방식은 퀀틸 비닝 쓸 거고 그다음에 이즈 카테고리 함수도 그러니까 이즈 카테고리도 굳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컬럼이면 이게 왜냐면 컬럼의 타입 갖고는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인트 64지만 딱 봐도, 그러니까, 죄송해요. 시니어 시티즌은 인트 64지만 딱 봐도 카테고리 변수잖아요. 그리고 이 토탈 찰지는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카테고리 변수가 아니라 이제 연속형 변수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컬럼의 타입만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카테고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이 명목형인지 아닌지는 보통은 그 명세를 받아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명목형이야 명목형인지 아닌지는 사실 이 데이터 처음 만든 사람이 알아야겠죠. 근데 보통 회사에 그런 거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 정보라고 하는데 얘가 명목형인지 아닌지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이 타입을 갖고 약간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인트니까 인트고 값이 유니크한 값이 뭐 6천 개나 돼? 뭐 그러면은 당연히 뭐 아니겠지. 그 명목형이 아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유추해서 결국 이거가 우리는 분석할 때 이게 필요하지만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은 보통 이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데이터 타입이랑 약간 유니크 개수 보고 아 대충 얘는 뭐겠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원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아무튼 그래서 이 내가 확실하게 이게 뭐 카테고리인지 아닌지 아는 경우 아니면은 대충 이제 뭐 컬럼의 타입 갖고 이제 유추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연속형 변수고 언제가 명목형 변수인지 그 연속형 변수인지 명목형 변수인지에 따라서 비닝을 할지 말지가 정해진다 했죠. 여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 명목형 변수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냥 그림을 그대로 넣으면 돼.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값이 막 한 2, 30개 되는 연속형 변수는 제가 적당히 비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봤듯이 적당히 비닝을 했죠. 2, 6, 뭐 이렇게 구간은 2와 6, 6과 12, 12와 2, 뭐 20, 20과 29 이렇게 구간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그, 이 명목형 변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비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이제 나눠서 비닝을 만들고, 그 다음은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저희는 카운트랑 타겟 레이트만 보죠. 그래서 각각의 건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타겟률이 뭐 10%인지 20%인지, 이걸 이제 그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 개수를 세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서머리 그룹 바이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쓰면은 이 컬럼에 대한 카운트도 이제 집계를 하겠다. 이 타겟 컬럼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민으로 집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결국 타겟률인 거죠. 전체 중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타겟률이 되겠죠, 의미상. 그래서 그 한번 이제 이 요약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순히 개수를 센 거니까, 저는 전체 중에 몇 명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한 번 더 이제 구성비를 구하기 위한 거 한 번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곱하기 100 해도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 이제 이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퍼센트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100을 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 EDA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 그림을 그리면 돼요. X축에는 그룹 컬럼이 들어가면 되죠. 비닝한 컬럼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비닝한 컬럼, 아니면은 명목형 변수면 그냥 그 값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피거 사이즈는 뭐 적당한 게 뭐 10,5 하거나 뭐 8,4 하거나 아무튼 적당한 사이즈도 본인이 그림 그렸을 때 가장 이쁜 사이즈로 그리면 되겠죠. 이거 지정 안 하면 막 그림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리는 그래프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 플롯. 그래서 그냥 바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바. 그래서 그 서머리 이제 X 이제 X 라벨, 내가 아까 빈 만든 거, 그 다음에 아까 개수 센 거, 막 구성비, 이렇게 그 개수 센 거 해가지고 이 두 개의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각각의 이제 이 피메일 메일에 대해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X, 그리고 서머니 카운트 퍼센트로 그림 하나 이제 그린 거고, 얘는 이제 색깔이에요, 색깔. 그 다음에 얘는 투명하게 그리지 않아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네이블 명인 거죠, 라벨명. 그 다음에 Y 네이블을 뭘로 붙일 건지. 옆에 이제 이 컴포지션 퍼센트라고 자꾸 붙잖아요. 이 네이블명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얘도 이제 Y 네이블, X 네이블 이런 거 그냥 네이블명 붙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막대 그래프 한번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겹쳐서 이걸 써야 돼요. 겹쳐 그릴 때 쓰는 함수가 트윈 X거든요. 그래서 트윈 X 쓰면은 이렇게 이중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엑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엑셀은 클릭 하나 눌러가지고 이중축을 만드는데 파이썬은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 타겟 네이트 이제 축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리는 방법. 그래서 트윈 X 쓰시면 되고 트윈 X도 다시 X는 똑같죠. X는 똑같은데 Y축에 표시하는 게 이 구성비가 아니라 이제는 타겟 레이트 퍼센트인 거죠. 그 타겟율을 표시하는 거죠. 이탈률. 이탈률을 표시하는 거고 나는 이거는 네드도 표시하고 싶고 선으로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커 표시 이렇게 마커 이렇게 동그라미도 넣고 싶어서 마커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뭐 0부터 100까지. 왜냐면 타겟의 범위가 0부터 100까지니까 왜냐면 0부터 100%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100%까지 나오지 않겠네요. 아무튼 0부터 100까지 해도 되고, 아, 딱 봐도 타겟이 50%밖에 안 나오면 이건 뭐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춰도 돼요. 그 눈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타겟 레이트 적고, 그 다음에 전체 타이틀, 이름 적고 싶으면 타겟 이디에 이렇게 적으면 되죠. PAT 쇼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림 자체는 그렇게, 함수 자체는 어렵지 않죠. 비닝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트윈엑스 이용해가지고 두 개 겹쳐서 그리는 거죠. 근데 두 개 겹쳐서 그리기 위한 데이터, 서머리 데이터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해하시면, 저, 그,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네. 되게 길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면접관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가 보통 보는 그런 그래프여서. 네. 보통 이동 그래프 많이 그려요. 왜냐면 딱 봐도 궁금한 게 다 해결되잖아요. 아, 이탈률, 그러면 파트너 있는 사람이 이탈률 높아요? 아닌 사람이 이탈률 높아요? 아, 파트너 있는 사람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그 질문, 그 핵심적인 그 질문 두 가지가 이 그래프 하나면 다 해석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결측치, 결측치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뽑는 게 몇 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제 전형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내라고 하면 이렇게 이쁘게 약간 정리를 이렇게 잘 했는지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 잘 해놓으면은 또 되게 좋아하겠죠. 아, 되게 정리 잘한다. 누가 봐도 보기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컬럼에 대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왕 그린 김에 다 그리고 싶어서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그냥 전체 컬럼에 대해 한번 이데이를 다 돌려보고, 딱 봤을 때 뭔가 스토리가 나올 만한 거. 이 젠더 딱 봐도 스토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스토리 나올 만한 거 몇 개 보고, 이 디펜던츠 뭐 스토리 나올 만하네. 이런 거 몇 개만 이제 찾아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냥 함수 아무 생각 없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건데, 이 테뉴어가 보면은 인투 64인데 아마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그래프만 그려서. 대충 이 그래프 보고 다 전체 컬럼에 대해서 그냥 폼은 돌려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의미 있는 거 그냥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거. 네. 그래서 몇 개만, 한 네다섯 개 사례만 넣으시면 된다. 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래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그리는 거. 네, 내가 그린 그래프는 이제 어떤 함수에서도 그냥 잘 돌아가는 거죠. 어떤 변수 특징에 대해서도. 그리고 꼭 필요한 그래프기도 하고. 그다음 본인만의 함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저는 설명 안 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동호님이 들어오실 건데, 제가 다음 주에 싱가포르 여행을 갈 예정이라. 그래서 그 옵투나 투닝하는 방법 동호님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투닝한 결과 이제 해석하는 거, 이런 거 주로 다뤄주실 테니까 다음 주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이제 설명할 게 이제 세그먼트 분석인데, 지금 저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봤잖아요. 젠더가 남자이냐 여자이냐 막 이렇게만 봤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복합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시니어 시티즌이랑 폰 서비스를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시티즌이면서 폰 서비스가 얘 노인 사람. 아니면 조금 여기다 하나의 축을 더해서 그럼 테뉴어가 10 이상인 사람. 뭐 50 이상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세그먼트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그먼트 나눠서 뭔가 마케팅 할 세그먼트를 찾아낸다.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세그먼트 분석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문제 받아봤을 때는 예측 모델 쓰면 되잖아요. 왜 그 세그먼트 분석 같은 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는 거죠. 지금 저는 그냥 하나하나의 그 컬럼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냥 테뉴어가 작을수록 어때? 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조금 컬럼을 복합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시니어 시티즌, 테뉴어, 뭐 폰 서비스, 막 이런 여러 가지 컬럼들 넣고 어떤 세그별로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통 DA는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다룰게요. 네. 근데 아무튼 그냥 보통의 ED에서는 딱 이 정도 선만 잘 그리셔도 충분히 통과한다. 네. 그리고 결측 처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측 처리 간단해요. 간단한데, 저는 지금 제가 예제로 준 코드, 그러니까 빌 날을 이용해서 결측 처리를 보통 해요. 근데 빌 날을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평균 넣어서 지금 예제 코드 드렸잖아요. 근데 이 평균 넣는 방법 말고 보통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이건데, 이것만 빠르게 보죠.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코드 드릴 테니까 하나씩 한 번씩 코드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이 드롭 NA, 드롭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드롭 NA 사용해가지고 서브셋 수도 이제 조정하면 돼요. 내가 뭐 템프 컬럼에 결측치가 있어서 11개의 결측치가 있어서 제거하고 싶어 하면 서브셋으로 그 컬럼 제거 이 특정 컬럼 얘기해주면 그 결측치가 있는 행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는 행을 지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7,043개 중에 결측치가 있는 행만 다 날려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결측치가 있는 컬럼을 삭제하고 싶어. 근데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다가 모든 행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여기 결측치가 있고, 막 얘는 여기 결측치가 있고, 아니면은 특정 컬럼이 결측치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그 특정 컬럼을 빼면은 괜찮은데, 특정 컬럼 때문에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해버리면 모든 행이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셋을 다루실 때는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서 써야 돼요. 결측치가 있는 행 삭제 잘못했다가는 전체 컬럼 그냥 연계해 있는 상태에서 전체 데이터 연계해 있는 상태에서 분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결측치가 있는 컬럼을 그냥 그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낫겠죠. 결측치가 너무 많은 컬럼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뭐 20개의 컬럼을 받았는데 20개의 컬럼이 다 결측치가 있어. 그러면은 사실 20개의 컬럼을 다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체하는 방법을 약간 얘기하기 전에 질문. 라이브로 시험 보는 경우가 있다면 다 외워야겠죠? 이 코드를요? 이거 라이브로 시험 본다 하면은 저는 이거 2대 아예 안 그려요. 라이브로 시험 보는 케이스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2대 그릴 거를 막 바라지도 않을걸요? 그냥 이렇게 2대 그리셔도 돼요.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이 정도 2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대 그린다?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이걸 굳이 외워가지고 막 코딩한다라고 하면 뭐 좋겠죠. 왜냐면 이거 거의 만능 함수거든요. 이거 만능 함수예요. 어떤 코드에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뭐 외워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나 진짜 무조건 이대에 무조건 그냥 약간 생각 없이 그리고 싶어 하면은 그냥 외워가지고 코딩하면 되긴 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라이브 코딩 테스트는 EDA는 진짜 그냥 코딩할 수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그려서 진짜 인사이트 도출했어? 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코딩이라는 걸 할 수 있니? 라는 게 커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몇 개 그릴 수 있다만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릴 수 있다. 네, 보여주면 되고 그 라이브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이제 동우님이 다음 주에 설명 더 잘해주실 건데 전체 플로우를 다 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까지 해서 모델 학습도해서 투닝해서 결과 파일까지 생성했는지 6번까지 다 할 수 있는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EDA도 얼마나 잘했어? 꼼꼼하게 보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네, 막 EDA 하다가 오히려 시험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하면은 말려서 차라리 끝까지 다 돌리고 이미 결과까지 나왔는데 뭔가 그 더 해보고 싶다 하면 EDA 뭐 손봐도 되겠죠. 근데 막 그렇게 이쁘게 엄청 많이 그림 그린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다음 오브젝트 타입으로 명목형은 맞는데 유니크 개수가 꽤나 많아서 액수의 글자도 엄청나게 겹쳐서 보이고 그래프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 유니크 개수가 꽤나 많아서 그냥 X축을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네, X축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오브젝트 타입 중에 저라면은 굳이 그래프에 표시 안 해도 되는 걸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타입에 막 값이 엄청 많은데 여기 구성비에 노 예스 말고 막 엄청 뭐 1, 2, 3, 4, 5, 6, 7, 8, 90 있는데 막 저 8, 90 그 언저리에는 구성비가 한 1%도 안 나온 다음에 그게 다 묶어가지고 ETC 기타 만들어버려가지고 ETC도 그냥 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 너무 많아서 표시하기 어렵다. 하면 일단은 가장 쉬운 방식. 그래프 크게 X축을 늘려본다.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그 ETC 그냥 기타로 묶을 만한 컬럼들 기타로 묶어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다 몰아버린다.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네. 한 번 더 그룹핑을 하는 거죠. 오브젝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적당히 이제 너무 건수가 적은 것들 그냥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칙지 처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삭제하는 방법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삭제 잘못하면 다 날아가니까. 그 문제를 어렵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측치를 엄청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결측치가 아예 없으면 되게 난이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측치가 많이 들어간 데이터셋, 그 비율이 높아질수록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뭐 ADP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결측치 있는 컬럼을 일부러 넣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측치 처리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치 처리는 이제 약간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이상치 처리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근데 이제 결측치 처리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결측치가 아예 없는 경우는 실무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측치를 삭제하는 방법 아니면은 대체하는 방법 그래서 몇 퍼센트 이하일 때 삭제하는지 그 판단 기준.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사실 정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겠죠. 뭐, 별칙치 난 10% 이하 생각해서 삭제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별칙치가 뭐 50% 되는 걸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정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그냥 전체 10% 이하면 뭐 삭제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러니까 한 1, 2%다 하면 그냥 삭제할 것 같고, 근데 10%인데 10%다 삭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사람마다 진짜 입장이 달라요. 근데 저는 결측치까지 다 의미가 있어서 보통 넣자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냥 난으로 넣고, 아니면 마이너스 99 뭐 이런 어떤 특정 값으로 다 넣어놓고 모델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값으로, 거기에 동장하지 않는 값을 다 넣어놓거나, 아니면 어차피 나이지비엠은 결측치가 있는 상태로 모델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모델의 판단에 맡기겠다. 근데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측치를 처리하겠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델의 판단에 맡기고, 그냥 결측치 있는 상태로 그냥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두 개 다 해보겠죠. 그럼 결측치가 있는 행을 다 삭제해보고, 모델에 넣어보는 것도 해볼 거고, 그냥 결측치를 뭐 특정 값의 평균으로 넣어보고 하는 것도 해보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케이스 해봤더니, 나는 어떤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그냥 결측치를 삭제하는 걸 따랐다. 라고 논리를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하겠죠. 왜냐면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 이하면 삭제하는 게 좋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돌려보고 그 케이스에서 삭제하냐 안 삭제하냐가 나오는 거여서 그냥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삭제하는 게 더 성능이 더 좋아서 삭제했다. 라는 논리를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실무에서 MAR, MCAR 이런 결측 메커니즘 고려 처리하네요. 전 MAR, MCAR 잘 몰라요. 맨날 까먹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민하기도 하겠죠. 뭐, 이런 결측치 처리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측치 처리만 고민하는 팀이 있어요. 보통 피처 만드는 팀. 근데 저는 결측치 처리는 그냥 그 피처 만드는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측치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코딩했을 때 결측치를 막 삭제하거나 뭐 뭔가 가공하는 작업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모델의 그냥 판단에 맡기는 거를 보통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결측치를 꼭 임퓨테이션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결측치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어떤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뭐 그 값이 없어서 결측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신용카드랑 체크카드가 다 있는 회사. 막 은행에서 나는 신용카드 한 장도 없으니까
내 값은 넌이겠죠. 왜냐면 체크카드 한 장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아예 없으니까 내 값은 넌이겠죠. 근데 그 너는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난 신용카드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려 있으면 그냥 그 의미 그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은 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하면 좋은 결칙치들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막 보통 카드 데이터를 보통 많이 다니까 카드 카드 데이터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입회한 지 1,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입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러니까 3개월 이하인 고객들이 예를 들면 이 고객이 얼마 쓸지, 이거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이마트에 얼마 쓸지,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 얼마 쓸지, 이런 거 알기가 어렵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는 값인 거잖아요. 얘가 주에 얼마 쓸지. 그러니까 이 고객이 지금 입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사실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근데 얘한테 당장 다음 주부터 마케팅을 해야 돼. 그럼 근데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입회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얘를 이제 그럼 얘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그 결집체 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얘랑 비슷한 시기에 입회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 좋아하더라. 해가지고 뭐 얘를 인프테이션 한다거나 그런 인프테이션 과제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새로 입회한 사람들. 뭐 이런 경우도 하죠. 아니면은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 스타트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결칙이라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데이터가 부족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제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저의 필드에서는 그냥 결측치 자체 그 자체도 뭔가 약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모델에 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금융 말고 다른 도메인에 가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칙수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는 다른 값도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니까 치환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트 GBM 모델 같은 거 치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XGBoost 아마 치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이트 GBM 아예 치환을 안 해도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아주 굉장히 알짤딱각생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킨런 모델들은 이거 치환을 안 하면 모델 안 돌아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치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마이너스 99가 어떤 값에도 동당하지 않는다 하면 마이너스 999도 다 치환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특정 컬럼의 값들을 보고 거기서 등장하지 않는 값들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보통 채우기는 하는데 0으로 채웠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뭐 시니어 시티즌은 이미 0이라는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컬럼마다 그 레인지 보고 적절한 값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값으로 치환하는, 다른 값을 치환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평균값을 대체하는 거. 이거는 보통은 부트캠프에서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평균값을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중앙값을 대체하는 경우. 얘는 이상치가 너무 많을 때 중앙값을 대체해요. 왜냐면은 민으로 대체하면은 이제 뭐 저기 그 연봉은 진짜, 연봉은 정말 임원들 연봉 엄청 높잖아요. 이거 했다가 이제 민으로 대체하면 또 다를 수 있을까? 그냥 뭐 중앙값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적당하게 그 데이터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그 이전 행의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센서 데이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계속 그 온도가 찍히다가 갑자기 뭔가 불량이 생겨서 갑자기 막 기계 중단했어. 기계 중단해가지고 뭔가 이게 그 시간 동안 뭔가 어떤 정보도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이전 행위나 이후 행위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측이 있기 전에 값이나 아니면 후의 값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걸 쓰는 거죠. 이 FPL 이제 필 나쓰는데 이제 앞에 있는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152, 뭐 난 174 하면 이제 152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아니면은 뒤에 값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난 140이면 140, 140 이렇게 뒤에 값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경우. 그래서 이전, 이후 행의 값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임프테이션 모델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분야는 아니어서 잘 몰라요. 이제 KNN 임퓨테이션 있고, 이거 말고도 임퓨테이션 하는 모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 결측치를 갖고 있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테뉴어가 만약에 이 결측치지만 테뉴어인 애들의 다른 컬럼을 보고, 아, 보통 이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이 테뉴어가 어느 정도였어. 그래서 나는 이 테뉴어 값을 이걸로 채워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측을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측치의 값을 채워넣기 위한 모델을 또 만들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코딩 테스트나 과제 전형에서 약간 오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해도 돼요. 네, 저는 잘 못해요. 네, 해도 상관없다. 네. 근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값을 대체해야 된다 하면 가장 무난한 뭐 평균 중앙 뭐 특정 어떤 데이터라 하면은 뭐 이전 이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코딩 테스트에서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전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결측치를 그냥 특정 값으로 다 치환해버리고 한번 모델 돌려버리고 아니, 그리고 이제 그냥 결측치가 있는 거 다 삭제하고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뭐 평균값 정도? 뭐 한번 돌려보고, 이 실험 3개 했을 때 가장 좋은 거 성능. 그래서 난 이렇게 처리했다.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임퓨테이션을 사용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결측치를 예측하는 모델, 그러니까 결측치 채우는 모델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코딩 테스트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요구하는 거는 크게 있진 않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아, 그거 꼭 해야 되는 문제,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네, 질문. 네. 네. 제가 오늘 이 함수 설명드렸잖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국 저희가 템플릿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어떤 시험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EDA를 한다면 그냥 보통은 이렇게 EDA를 그릴 것 같아요. 아, 이 함수 계속 임포트 해와서 유티들 같은 거에 넣어놓고 그러면 돌리면은 뭐 어떤 그래프에서 이렇게 다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EDA는 끝. 이제 약간 여기에 하나 더 해보면 상관 분석은 꼭 해보세요. 히트맵 같은 거 그리는 거요. 보통 실무에서 히트맵은 잘 그리지 않고 상관 계수는 산출하는 경우는 많아요. X와 X 간의 상관 계수, 그다음에 X와 Y 간의 어떤 인포메이션 밸류 산출하는 거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오늘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것까지 하면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네. 상관 계수도 이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자주 보거든요. 상관계수 보는 것도.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오늘의 요지는 이 1번부터 7번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두 개는 있어야 된다. 2개 정도 있으면 붙을 것 같아요. 네. 2개 정도 약간 좀 두세 개 정도 약간 이쁘게 잘 정리해서 보고서에 쓸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다루지 않은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안 다뤘어요. 예를 들면 이 폰 서비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예를 들면 왜냐면 제가 한 번에 많이 얘기했다가 지난번에 막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 내용도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려운 거 맞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발음이 왜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폰 서비스의 이제 이탈률을 봤을 때 24%나 26%면 저 24, 26이 유의미한 차이예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거냐. 라는 거는 다다음 주에 다룰게요. 네, 이런 질문들. 네. 일단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실무에서 이렇게 보통 데이터 들고 가면, 야,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하거든요. 얘 유의미한 차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얘는 682명 중에 24%고, 얘는 6,361명 중에 26.7%인데, 이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의미 있는 숫자인가? 라는 검증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DA 포지션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유의미한 차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약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유의미한 차이다, 아니다. 뭐 어떤 특정 검증 방법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뭐 카이젤 검증이나 이런 검증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T-테스트나.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검증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 도표, 통계 검증으로도 보여주면서 그림으로도 보여주면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런 느낌에서 이런 분석해보니 유의미한 차이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딱 이렇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숫자를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화를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생각보다 많이 해요. 신입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오늘 질문 또 다음 주 숙제는 그 다음 주 숙제 말씀드리면 네. 오늘 좀 빡셌네요. 네, 오늘 되게 가벼운 내용을 가져왔는데 네.
아무튼 제가 이 코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꼭 본인 걸로 만들어 보세요. 이, 어느 데이터에 돌리셔도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런 거 바꿔주시긴 하셔야겠지만 컬럼명은 천이 아니라 다른 컬럼명을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숙제는 뭐냐면 모델 개발, 성능 검증, 인사이트 도출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내드리는 숙제는 튜닝 모델 개발. 그러니까 모델 그 학습하는 코드랑 학습이랑 튜닝이거든요. 그래서 튜닝, 그다음에 성능 검증, 그다음에 인퍼런스, 그다음에 그 XA 이런 뭐 쉐이나 이런 거 해석까지 해올 수 있으면 해석도 해오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코딩 테스트에서 사실 좀 약간 넘치는 부분이거든요. 안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엑셀까지 하면 좋고, 네.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정답, 그러니까 인퍼런스에서 성능 검증 인퍼런스 엑셀. 그러니까 EDA 말고 나머지 다가 다음 주 숙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코드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다 돌려서 이제 이 모델 학습하는 코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돌리시고 옵투나 이용되는데 이 옵투나에 지금 나이트GBM 썼는데 이 나이트GBM을 XG 부스트로 바꿔본다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퍼런스 하는 코드도 드렸지만 이 성능보다 한번 더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렸던 성능이 0.80, 왜 이렇게 높아? 아무튼 제가 드렸던 것보다 더 뭔가 다른 방식이 있으면, 이 성능 자체 높이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데이터셋에 워낙 건수가 적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학습시키면 성능 올라갈 거야. 이게 80% 선에서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옵투나 한번 꼭 써보세요. 다음 주 핵심은 옵투나 써보는 거. 요즘 이 요즘 베이스라인 모델 이런 거 노지스틴 리그레이션으로 그냥 0.8013 물론 이 데이터셋은 쉬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돌려도 0.8013이 나오는 거지만 단순히 이렇게 코드 두세 줄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네, 합격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럼 면접에서 또 다시 물어보거든요. 아씨 모델 왜 노지스틴 리그레이션만 썼냐. 그러면 차라리 그냥 대표적인 모델들 다 써보는 게 낫거든요. 이런 모델들 비교해 봐서 그래서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아서 이 모델을 더 투닝해서 이런 성능을 냈다. 난 스토리가 가장 이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모델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데 이 5개 모델 정도는 알아두시고 개념적으로 알아두시고 대충 이제 베이스 모델도 찍어보시고 제가 옵툰하는 나이트 GBM 사례만 넣어봤지만 엑스부스도 한번 바꿔서 해보시고 그러면서 옵투나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더 여기서 시간이 난다고 한다면 제가 피처 임포턴스 찍어내는 거는 안 했잖아요.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모델의 상위 변수가 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 테스트 내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결과 내셔도 상관없지만 얘보다 조금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본인의 것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내용 복습하고 네, 혹시 녹화 영상 네, 공유 가능합니다. 네, 공유 올려놓을게요. 네, 이거는 네. 아까 실무에서는 히트맵을 잘 안 쓰고 상관관계 수치는 그대로 보는 편이다. 했는데 그럼 실무에서는 색칠 없이 그냥 상관계수 값만 기입한 맵을 쓰는 건가요? 아, 그쵸. 네, 그냥 상관계수를 이렇게 표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보통은 제가 했었던 거는 뭐 X 컬럼 1, 뭐 컬럼 2, 뭐 컬럼 3 하면 이제 뭐 컬럼 엑셀에다 보통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컬럼 3 해가지고 이제 상관계수 얼마 이렇게 찍혀 있을 거잖아요. 뭐 0.57, 23, 뭐 0.24 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 개 해가지고 엑셀에 그 색칠하기 있잖아요. 0.7 얼마면 이렇게 색칠하기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히트맵 쓰면은 이거 막 컬럼이 진짜 한 막 1,000개 되거든요. 1,000개 막 2,000개 되는데 근데 히트맵을 그려봤자 어차피 잘 안 보여요. 그래프가 잘 안 보이니까 컬럼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컬럼이 많지 않다. 한 3, 40개다. 뭐 3, 40개 선이다 하면 그때는 그냥 히트맵을 그리고 근데 보통 분석하는 컬럼이 막 100개가 넘어가니까 하나의 히트맵으로 이쁘게 잘 안 그려지니까 그냥 다 숫자로 뽑아놓고 거기서 그냥 가장 높은 거 아니면은 그냥 상관계수 숫자 뽑아놓고 0.7 이상인 거만 컬럼을 뽑아낸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를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보고 그 컬럼이 많아서 보통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많아가지고. 네. 네.
또 질문해. 실무에서 메타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해 놓기도 하나요? 메타데이터. 아, 그쵸. 이런 거 이제 정리해 놓죠. 이런 게 이제 뭐, 스키마, 이제 얘가 의미가 뭐냐, 막 이런 거 정리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런 거를 이제 뭐, 다 같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해가지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웹사이트 뭐 이런 데서 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근데 그 이게 팀마다 이제 이 생각 이걸 이제 받아보는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엑셀이나 아니면 팀 위키 같은 게 있어요. 팀의 컴플루언스. 아무튼 그 팀의 위키 페이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통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엑셀로 저는 일단 하는 것 같아요. 엑셀로 각각의 그 컬럼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대충은 이제 데이터 이제 뭐 너무 자주 나오는 자명한 데이터다 하면은 메타데이터를 또 따로 두기는 하거든요. 뭐 제이슨 파일 따로 두기는 하는데 근데 약간 일회용 데이터다 하면은 그냥 엑셀로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이거보다 조금 이쁘게 더 정리하겠지만 엑셀로 정리해 두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운영하는 그런 정기 작업이다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파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야, 메타데이터 관리 진짜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회사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메타데이터 진짜 관리 잘하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무슨 컬럼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네.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물론 저는 회사를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회사는 사실 지금까지, 뭐 인턴 같은 거를 다 포함해서라고 하면 한 네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회사가. 근데 다섯 개인데, 다섯 개 회사 모두 다 메타데이터가 그렇게 이쁘게 관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 이거 막 무슨 의미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쿼리를 까봐야 되는 약간 느낌? 그러니까 쿼리를 까볼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쿼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나마 이제 현대카드는 이런 메타데이터 같은 거 그나마 잘 관리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회사들은 뭔가 이 컬럼 내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얘 말리는 이게 어떤 원천 데이터에서 가져오는지 알고 싶어. 하면 그거 보는 방법도 사실 알 수가 없고 약간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데 점점 회사들이 메타데이터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챗GPT 학습하려면 뭐 메타데이터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 컬럼 알려줘야지 뭐 코딩을 하든 말든 하지. 그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그 EDA 할 때 반복문을 돌려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있는지 그림이나 표를 그려서 보고 해당 변수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 건가요? 음, 그쵸, 그쵸. 뭐 컬럼이 많다고 한다면 그렇긴 하지만, 한 개 한 개씩 그려도 되죠. 한 개 한 개씩 그려도 되고, 저는 이제 유의미한 컬럼만 뽑아내겠다 하면, 그냥 폼을 딱 돌려가지고 이제 뭐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쵸.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는 케이스, 네, 근데 뭐 이제 컬럼이 진짜 많은데, 여기서 특정 변수만 보고 싶다 하면 약간 포문을 돌리는 것 같고, 포문을 돌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그쵸 해당 변수에 대해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EDA 그래프 그리는 포문을 보여준 건데 보통은 제가 더 공부해보면 좋을 만한 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코릴레이션 그 상관계수 이제 추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밸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포메이션 밸류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막 이 그래프로 막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인포메이션 밸류라는 지표가 굉장히 그 쉽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밸류를 꼭 찾아보세요. 인포메이션 밸류로 나타내면 이 젠더 같은 컬럼은 인포메이션 밸류가 거의 0.00도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낮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정보력이 아예 없는 거죠. 타겟을 맞추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죠. 피메일이나 메인이나 이런 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쓰잘데기 없다니. 아무튼 피메일이나 메인이나 어차피 이탈률에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이런 거는 이탈률에 차이가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밸류가 또 의미 있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얘인 경우 이탈률이 확실히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밸류라는 지표를 보고 이거를 나대비를 세워서 아, 얘가 이제 타겟이 예측하는 데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그냥 모델을 예측을 해봐서 그 모델 상위에 나오는 애들 보고 아 얘가 타겟 예측하는데 좀 중요하구나 해서 걔만 사실 집중적으로 EDA를 그리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아까 제가 아까 전체 컬럼 EDA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결코 하나씩 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다 보는 게 컬럼 2,000개 되면 이거 누가 언제 하나씩 다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포메이션 밸류나 아니면은 랜덤 포레스트 같은 그런 모델을 그냥 돌려보는 거죠. 어떤 뭐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트 GPM도 있고 그냥 간단한 모델 돌려보고 상위에 나온 변수로 이제 EDA 그리는 거죠. 걔네는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컬럼에만 집중해서 EDA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럼이 워낙 너무 많으니까. 네. 오. 감사합니다. 메타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주셨네요. 이거 한번 저희 톡방에도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주영님 이런 자료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자료 굉장히 잘 찾으세요, 주영님이. 제가 오늘 설명 안 한 것 중에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동 그래프 오늘 설명했죠, 이동 그래프는. 제가 그리다가 말았는데, 이동 그래프는 그려보세요. 네, 이 그래프. 제가 그려보라고 할 게 이 그래프거든요. 분포. 어떻게 되는지.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정도까지 그리면 사실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렸다고 보면 돼요. 생각보다 저의 도메인에서는 이거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네, 박스 플롯을 좋아하는 팀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박스 플롯, 원래 저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박스 플롯을 적어본 적은 첫 회사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첫 회사 약간 제조업하는 회사 빼고는, 제조업하는 회사에서는 이상치 약간 파악하려고 이게 박스 플롯을 그렸고, 네, 뭐 금융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박스 플롯 한 번도 회사에서 그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약간 이런 그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 이 그림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그림. 음. 이렇게 두 개의 그림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은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지금 얘는 각각의 구간별로 타겟 를 본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탈인 사람이나 이탈이 아닌 사람이 이 분포 차이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분포 차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포의 차이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0과 1의 그 변수의 그 분포가 차이가 있어? 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생각보다 많이 그린다. 네. 이 두 개의 그림 알아두세요. 네, 저도 좋아요. 네. 또 질문. 네. 오늘 좋은 자료 많이 나오네요. 네. 음, 질문 없다면은 다음 주 숙제 이거 더 모델 개발 학습까지 더 디벨롭 해오는 거고, 네. 다음 주에 열심히 또 한번 해보시죠. 그 숙제 꼭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어디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뭘 더 설명해야 됐구나, 라는 걸 진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리고 뭐가 어렵다, 뭐 더 설명해달라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스터디는 11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스터디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다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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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 꼭 그려보세요. 이 두 개. 네, 그러면은 저 종료할게요. 네. 오늘 녹화본이 공유되는 데까지 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게 그 뭐지? 이게 뭐, 저장하고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좀 내일 아침까지는 올려드릴게요. 네.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